순백의 웨딩드레스는 아름답기보다 거추장스러웠다. 윤서의 가녀린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실크와 레이스는 마치 값비싼 수의처럼 느껴졌다. 대기실의 거대한 거울 속에는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화려한 보석으로 장식된 머리 창백할 정도로 하얗게 분칠한 얼굴, 그리고 모든 감정이 거세된 텅 빈 눈동자. 그녀는 그저 숨쉬는 인형에 불과했다. 바깥의 소음이 벽을 뚫고 희미하게 들려왔다. 하객들의 낮은 웅성거림, 간간히 터져나오는 억지 웃음소리. 그 어느 것 하나 진심이 담겨있지 않은 소리들이었다. 아버지를 위해 무너져가는 가문을 위해 그녀는 스스로 제물이 되기를 선택했다. 아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자에게 선택권이란 사치일 뿐이니까. 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들어왔다. 평생을 강직하게 살아온 그의 어깨는 오늘따라 유난히 처져 있었다. 딸의 손을 잡는 그의 손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이 미안함 때문인지 아니면 저 문 너머에 기다리고 있는 남자 강태환 회장에 대한 공포 때문인지 윤서는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마른 입술을 억지로 끌어올려 미소를 지어 보였다. 괜찮다는 무언의 신호였다.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지자 윤서는 아버지의 팔에 의지해 식장으로 들어섰다. 수백 명의 눈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쏠렸다. 동정경멸 호기심, 그리고 노골적인 질투. 그 모든 감정의 파도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그녀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버진 로드의 끝 그곳에 그녀의 운명을 움켜쥘 남자가 서 있었다. 칠순을 훌쩍 넘긴 나이돈과 권력으로 쌓아 올린 오만한 육체,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냉혹한 눈빛, 강태환 회장. 대한민국 재계를 주무르는 거물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피도 눈물도 없는 잔혹한 사업가라는 평판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그의 사업 확장 과정에서 쓰러져간 수많은 경쟁자들과 배신당한 동업자들의 이야기는 전설처럼 떠돌았다. 그리고 이제 윤서의 아버지가 그 희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그녀는 그 대가로 이곳에 서 있는 것이었다. 강 회장은 재단 앞에서 윤서를 기다리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것은 사랑하는 신부를 맞는 신랑의 미소가 아니었다. 오랜 시간 공들여 사냥한 전리품을 확인하는 사냥꾼의 미소였고 마침내 손에 넣은 값비싼 예술품을 감상하는 수집가의 미소였다. 그의 눈빛은 윤서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으며 값을 매기는 듯 했다. 그 모욕감의 피가 거꾸로 솟았지만 윤서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아버지의 손이 그녀의 손을 떠나 강 회장의 두툼하고 거친 손에 넘겨졌다. 차갑고 악어 가죽처럼 뻣뻣한 감촉에 윤서는 순간적으로 몸을 떨었다. 남자는 그 미세한 떨림을 놓치지 않고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다.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어린 짐승을 다루는 듯한 여유로운 태도였다. 그의 소나귀에 잡힌 그녀의 손이 너무나 작고 연약하게 느껴졌다. 주례의 목소리는 멀고 가깝게 운궁거렸다. 사랑과 헌신, 영원한 약속 같은 단어들이 공허하게 흩어졌다. 이곳에 있는 그 누구도 그 단어들을 믿지 않았다. 이것은 신성한 혼인 서약이 아니라 한 가문의 몰락과 다른 가문의 소유권 이전을 공표하는 잔인한 계약식일 뿐이었다. 윤서는 굳건히 정면을 응시하며 모든 감각을 곤두세웠다. 지금 이 순간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다. 신랑 강태환 군은 신부 이윤서 양을 아내로 맞아 주례사의 말이 이어졌다. 군이라는 호칭이 칠순 노인에게는 어울리지 않아 우스꽝스러웠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다. 그의 권위 앞에서 그런 사소한 것은 문제되지 않았다. 이윽고 윤서의 차례가 왔다. 신부 이윤서 양은 신랑 강태환 군을 남편으로 맞아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는 짧은 정적이 흘렀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의 입술에 집중되었다. 그녀가 여기서 아니오 라고 외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버지는 파산하고 길거리에 나앉게 될 것이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평생 빚에 시달리며 살게 될 것이다. 그녀의 짧은 반항이 가져올 파국은 너무나 명백했다. 윤서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나직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서약합니다. 그 대답과 함께 식장 안의 무거운 공기가 비로소 조금 풀리는 듯했다. 강태환 회장의 얼굴에 걸려있던 미소가 더욱 짙어졌다. 그는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윤서의 허리를 강하게 감싸 안았다. 그의 몸에서 풍기는 비싸고 독한 향수 냄새와 노인 특유의 채취가 뒤섞여 윤서의 속을 메스껍게 만들었다. 그녀는 숨을 참으며 그의 리드에 따라 하객들을 향해 돌아섰다. 형식적인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그 속에는 강 회장의 아들들도 섞여 있었다. 첫째 부인에게서 얻은 두 아들과 다른 여자들에게서 얻은 아들 하나와 딸 하나. 그들은 모두 아버지와 닮은 탐욕스러운 눈으로 윤서를 쳐다보고 있었다. 특히 장남인 강민혁은 경멸과 적의를 숨기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가 젊은 여자를 장난감처럼 들인 것을 못마땅해 하면서도 동시에 그녀가 자신들의 재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산하는 중이었다. 윤서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하나하나 눈에 담았다. 앞으로 그녀가 상대해야 할 적들이었다. 늙고 잔혹한 왕, 그리고 그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굶주린 늑대 새끼들. 이 거대한 성 안에서 그녀는 철저히 혼자였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다. 그녀의 무기는 순종적인 태도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관찰력과 강인한 정신력뿐이었다. 피로연은 짧고 건조하게 진행되었다. 강 회장은 윤서를 자신의 옆에 세워두고 재계와 정계의 거물들과 인사를 나눴다. 그들은 하나같이 윤서에게 의례적인 축하를 건넸지만 그들의 눈은 그녀를 동등한 인격체로 보고 있지 않았다. 그저 강태환 회장이 새로 들인 값비싼 장식품 정도로 여기는 것이 분명했다. 윤서는 입가에 기계적인 미소를 건 채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모든 공식적인 행사가 끝났다. 강 회장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듯 윤서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그의 손아귀 힘이 너무나 강해 윤서는 저도 모르게 얼굴을 찌푸렸다. 그는 그녀를 데리고 수많은 방과 복도를 지나 저택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부부 침실로 향했다. 대리석 복도는 두 사람의 발걸음 소리만이 차갑게 울려 퍼졌다. 침실은 불필요할 정도로 넓고 화려했다. 거대한 킹사이즈 침대와 유럽에서 직접 공수해온 고가구들 벽에 걸린 유명 화가의 그림까지 모든 것이 돈으로 발라져 있었지만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잘 꾸며진 박물관 혹은 감옥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강 회장은 문을 닫고 잠그며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방해꾼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천천히 윤서에게 다가왔다. 오늘부터 여기가 내 방이고 내 세상이다. 내 허락 없이는 여택.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어. 꺼져.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다. 그는 윤서의 턱을 거칠게 붙잡고 자신을 보게 했다. 너는 내 아내이고 내 소유물이야. 내 말에 절대 복종해야 할 거다. 알겠나? 윤서는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 눈동자 속에는 늙은 수컷의 추악한 욕망과 상대를 지배하려는 폭력적인 의지가 들끓고 있었다. 공포가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지만 그녀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여기서 무너지면 평생 그의 노예로 살게 될 것이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나는 이윤서다. 희생자일지언정 패배자는 되지 않겠다. 그녀의 반항적인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강 회장은 콧방귀를 뀌며 그녀의 턱을 놓았다. 고집센 눈이군. 마음에 들어. 길들이는 재미가 있겠어. 그는 몸을 돌려 욕실로 향하며 명령했다. 씻고 침대에서 기다리고 있어.
내 인내심을 시험하지 않는 게 좋을 거다. 욕실 문이 닫히고 물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윤서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이제 정말로 피할 곳이 없었다. 거대한 침대는 마치 그녀를 삼켜버릴 괴물의 입처럼 보였다. 그녀는 천천히 드레스의 지퍼를 내렸다. 무겁던 드레스가 바닥으로 스르르 흘러내렸다. 속옷 차림으로 거울 앞에 선 그녀의 몸은 공포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강 회장이 나왔다. 값비싼 실크 가운을 걸친 그의 몸에서는 여전히 독한 향수 냄새가 났다. 그는 만족스러운 눈으로 윤서를 훑어보더니 침대로 다가와 걸터 앉았다. 그리고는 옆자리를 손으로 툭툭 치며 그녀를 불렀다. 이리 와서 앉아라. 오늘 밤은 아주 길 테니. 윤서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발걸음을 옮겼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지옥으로 향하는 길처럼 느껴졌다. 침대 가장자리에 조심스럽게 걸터 앉자 남자의 크고 거친 손이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소름 끼치는 감촉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는 그녀의 귓가에 뜨거운 숨을 내쉬며 속삭였다. 이제부터 네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지. 그 순간 강 회장의 몸이 갑자기 뻣뻣하게 굳었다. 그의 입에서 컥 하는 괴상한 소리가 터져 나왔다. 윤서의 어깨를 잡고 있던 그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뻐끔거렸지만 의미 있는 소리는 되지 못했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뜨여 있었고 얼굴은 빠르게 보랏빛으로 변해갔다. 강 회장은 윤서의 어깨를 붙잡은 채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의 육중한 무게가 윤서를 덮쳤다. 그녀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그의 밑에 깔렸다. 남자의 몸은 축 늘어져 미동도 없었다. 그의 심장이 있던 가슴팍에서는 더 이상 아무런 고동도 느껴지지 않았다.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다. 윤서는 한참 동안 숨을 죽인 채 굳어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지배하려 들던 잔혹한 남자가 이제는 싸늘한 시신이 되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그의 몸을 밀쳐냈다. 육중한 몸이 침대 옆으로 굴러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바닥에 쓰러진 강태환 회장은 눈을 뜬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극심한 고통과 당혹감이 그대로 새겨져 있었다.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입을 막았다.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다. 그녀의 잔혹한 결혼 생활은 시작과 동시에 끝나버렸다. 그리고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사람의 죽음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한 참이었다. 밤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시간은 죽은 듯이 멈춰 있었다. 윤서는 방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완전한 진공 상태에 갇힌 기분이었다. 바닥에 쓰러진 강태환 회장의 모습은 마치 현실이 아닌 악몽의 한 장면 같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허공의 한 점을 응시하고 있었고 고통과 놀라움이 뒤섞인 표정은 영원히 박제된 듯 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귀에 들릴 때까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공포가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가자 그 자리를 놀라울 정도의 냉정한 이성이 차지했다. 지금 소리를 지르거나 밖으로 뛰쳐나간다면 어떻게 될까? 이 집에 하인들과 굶주린 늑대 같은 그의 자식들이 득달같이 달려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녀를 살인자로 몰았을 터였다.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상황은 최악이었다. 윤서는 천천히 숨을 골랐다. 살아남아야 했다. 이대로 허무하게 살인 누명을 쓰고 끝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방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모든 것을 기억해야 했다.
강 회장이 쓰러진 위치, 그의 자세, 방 안의 가구 배치, 심지어 공기의 흐름까지. 아주 사소한 것 하나가 훗날 그녀의 무기가 될 수도 혹은 그녀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수도 있었다. 밤은 길었다. 윤서는 시신이 된 남자와 한 공간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녀는 침대에 앉지도 소파에 기대지도 않았다. 그저 창가에 꼿꼿이 서서 동이 트기만을 기다렸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감각은 극도로 예민해졌다. 복도를 지나가는 하인의 미세한 발소리, 저택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괴종시계 소리, 그리고 창밖의 바람 소리까지 마침내 창문 틈으로 희미한 여명이 비집고 들어왔다. 밤의 장막이 걷히고 사물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바닥에 쓰러진 강 회장의 모습도 더욱 선명하게 보였다. 윤서는 결심한 듯 문 쪽으로 걸어갔다. 곧 아침 시중을 들기 위해 하녀가 올 시간이었다. 모든 것은 그때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할래 다잡았다. 정확히 약속된 시간에 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사모님, 일어나실 시간입니다. 젊은 하녀의 목소리였다. 윤서는 일부러 대답하지 않고 몇 초간 기다렸다. 다시 한번 노크 소리가 들리고 하녀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을 때 윤서는 문 바로 앞에 서서 그녀를 맞았다. 창백한 얼굴과 텅 빈 눈의 신부는 마치 유령 같았다. 하녀는 윤서의 모습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윤서의 어깨 너머 방 안쪽으로 향하는 순간 얼어붙고 말았다. 바닥에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쓰러져 있는 강태환 회장. 하녀의 입에서 터져나온 비명은 고요하던 저택의 아침을 날카롭게 찢어 놓았다. 그 비명은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비명 소리를 듣고 가장 먼저 달려온 것은 장남 강민혁이었다. 그는 잠옷바람으로 헐레벌떡 뛰어왔지만 그의 눈은 잠이 덜 깬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무언가를 예감하고 기다렸다는 듯 번뜩이고 있었다. 방 안의 광경을 확인한 그의 얼굴에는 슬픔이나 충격 대신 차가운 분노와 의심이 스쳐 지나갔다. 그의 첫마디는 아버지의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니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는 곧장 윤서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움켜쥐었다. 금방이라도 그녀를 죽일 듯한 흉흉한 기세였다. 그의 눈은 이성을 잃고 분노로 이글거렸다. 어젯밤 이 방에는 너와 아버지 단둘뿐이었어. 네가 아버지를 해친 거지. 돈 때문에 이 재산을 전부 가로채려고. 그의 목소리는 짐승의 울부짖음 같았다. 윤서는 그의 소나기에 잡힌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차갑고 흔들림 없는 눈으로 그를 마주볼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강민혁을 더욱 격분하게 만들었다. 그 순간 다른 가족들과 하인들이 뒤이어 도착했다. 차남 강성혁과 고명딸 강유미, 그리고 혼외자인 강지훈까지. 그들의 얼굴에는 각기 다른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놀라움, 공포, 그리고 감출 수 없는 희미한 기쁨까지. 강성혁은 위선적인 표정으로 강민혁을 말리며 소리쳤다. 형님, 진정하세요. 일단 의사부터 불러야 합니다. 강유미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만 그녀의 눈은 아버지가 아닌 윤서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 눈에는 증오와 경멸이 가득했다. 이 집안의 그 누구도 강태환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그의 죽음으로 인해 발생할 부의 향방뿐이었다. 곧이어 주치의가 도착하고 경찰이 들이닥쳤다. 거대하고 화려했던 침실은 순식간에 차가운 사건 현장으로 변했다. 주치의는 강 회장의 사망을 공식적으로 확인했고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조심스럽게 내놓았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의 상황, 특히 신혼 첫날 밤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단순한 자연사로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강민혁은 기다렸다는 듯이 형사에게 달려가 윤서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저 여자를 당장 체포하십시오.
저 꽃뱀이 돈을 노리고 제 아버지를 독살한 게 틀림없습니다. 나이 차이가 몇인데 사랑으로 결혼했겠습니까? 처음부터 계획된 살인이었다고요. 그는 윤서의 배경과 가족의 재정 상황까지 들먹이며 그녀를 파렴치한 살인자로 몰아갔다. 형사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윤서에게 꽂혔다. 그녀는 여전히 하얀 실크 잠옷 차림이었고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누가 보아도 충격에 빠진 가련한 신부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태도는 너무나 침착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고 변명을 늘어놓지도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형사들의 질문에 대답할 뿐이었다.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베테랑으로 보이는 한 형사가 물었다. 윤서는 마른 입술을 죽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욕실에서 나오신 회장님께서 침대에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침대 곁으로 다가가자 제 어깨를 잡으셨고, 그리고 갑자기 숨을 막히는 소리를 내시더니 그대로 제 위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떨림은 없었다. 쓰러지신 후에 바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다른 형사가 예리하게 파고들었다. 너무 놀라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서웠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했다고 오해받을까봐. 그래서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지극히 논리적이었고 동시에 한 인간이 극도의 공포 속에서 보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반응이기도 했다. 경찰은 윤서의 말에서 이렇다 할 허점을 찾아내지 못했다. 하지만 강민혁이 제기한 살해 동기는 너무나 명확했다. 젊은 아내가 늙은 남편의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살인을 저지른다는 것은 진부하지만 흔한 이야기였다. 결국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윤서를 유력한 용의자로 간주하여 저택의 별채에 격리 조치했다. 그녀가 형사들을 따라 방을 나설 때 복도에서 강민혁과 마주쳤다. 그는 경멸과 승리감에 찬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꼴 좋군. 네가 꿈꾸던 호화로운 생활은 이걸로 끝이야. 넌 이제 살인자로 감옥에서 평생 썩게 될 거다. 감히 우리 아버지를 넘보고 1000명 그룹을 넘봐. 그의 목소리에는 사리가 담겨 있었다. 윤서는 걸음을 멈추고 처음으로 그를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나직하지만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님의 죽음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강민혁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었다. 늘 순종적이고 겁에 질려있던 어린 계집이 감히 자신에게 방역을 가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윤서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그를 지나쳐 걸어갔다. 그녀의 작고 연약해 보이는 등에는 결코 꺾이지 않을 강철 같은 의지가 서려 있었다. 별채에 도착한 윤서는 작은 방에 홀로 남겨졌다. 문 밖에는 경찰이 지키고 서 있었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저 멀리 본체가 보였다. 이제 저곳은 전장이 될 것이다. 아버지의 시신이 채 식기도 전에 재산을 차지하기 위한 자식들의 추악한 싸움이 시작될 터였다. 그리고 그 싸움의 중심에 그녀가 있었다. 그들은 그녀를 손쉬운 먹잇감 혹은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울 희생양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다. 그녀는 더 이상 아버지의 빚 때문에 팔려 무력한 소녀가 아니었다. 강태환 회장의 아내, 그리고 이제는 그의 미망인이었다. 이 지위가 그녀에게 어떤 힘을 가져다 줄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새벽의 여명이 완전히 걷히고 아침 해가 떠올랐다.
잔혹했던 늙은 남편은 죽었고 그녀는 하루아침에 호화 저택의 주인이자 살인 용의자가 되었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이 거대한 철옹성 안에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저 탐욕스러운 늑대들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싸움이 강태환 회장의 장례식은 그의 명성만큼이나 거대하고 위선적으로 치러졌다. 재계와 정계에 수많은 인사들이 찾아와 고인의 업적을 기렸지만 그들의 눈에는 진정한 애도 대신 앞으로 펼쳐질 천명그룹의 권력 구도에 대한 계산만이 번뜩였다. 윤서는 상주로서 검은 소복을 입고 영정사진 옆을 지켰지만 그녀는 그저 살아있는 장식품에 불과했다. 수많은 조문객들의 동정과 의심, 그리고 경멸의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다. 장례가 끝난 후에도 윤서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별채에 격리된 채 경찰의 감시를 받는 용의자 신세였다. 며칠 뒤 나온 부검의 1차 소견은 강민혁의 기대를 빗나갔다. 사인은 약물이나 외부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닌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마비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하지만 신혼 첫날 밤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경찰은 수사를 종결하지 않았고 윤서는 완전히 자유로워지지 못했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다. 윤서는 작은 방에 갇혀 창밖만 바라보았다. 본처에서는 강민혁을 중심으로 한 형제들이 벌써부터 아버지의 유산을 나누고 그룹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그들에게 윤서는 곧 제거될 혹은 감옥으로 보내질 일시적인 장애물에 불과했다. 아무도 그녀가 이 집안의 안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공식적인 서신이 그녀에게 전달되었다. 강태환 회장의 유언장을 개봉한다는 통지서였다. 발신인은 수십 년간 강 회장의 법률 자문을 맡아온 최진우 변호사였다. 유언장 낭독회에 참석하라는 명령에 가까운 통보였다. 경찰은 감시관을 동반하는 조건으로 그녀의 참석을 허락했다. 이것이 그녀에게 주어진 첫 번째 기회이자 시험대였다. 형사와 함께 별채를 나와 본채로 향하는 짧은 길은 마치 가시밭길 같았다. 정원을 가꾸던 정원사도 복도를 청소하던 하인들도 모두 일손을 멈추고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들의 시선에는 노골적인 적의와 경멸이 담겨 있었다. 살인 용의자 돈에 눈이 먼 꽃뱀. 그들은 이미 윤서에게 유죄를 선고한 뒤였다. 윤서는 턱을 꼿꼿이 세우고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은 채 걸었다. 유언장이 낭독될 장소는 강 회장의 개인 서재였다. 육중한 마호가니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방 안을 가득 채운 묵직하고 긴장된 공기가 그녀를 덮쳤다. 방의 삼면을 가득 채운 책장과 가죽 소파, 그리고 중앙벽에 걸린 거대한 강태환의 초상화가 압도적인 위압감을 풍겼다. 그곳에는 이미 강 회장의 자식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강민혁은 상석에 앉아 다리를 꼬고 오만하게 그녀를 훑어보았다. 그의 옆에는 불안한 듯 손톱을 물어뜯는 차남 강성혁과 대놓고 혐오스러운 표정을 짓는 딸 강유미가 앉아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늘 그림자처럼 존재하던 혼외자 강지훈이 조용히 서 있었다. 그들 모두 윤서의 등장을 불쾌한 이물질의 침입처럼 여기고 있었다. 살인 용의자도 유언을 들을 권리가 있나 보군. 세상 참 좋아졌어. 강민혁이 비아냥거리듯 말했다. 윤서는 그의 도발에 응수하지 않고 지정된 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그녀의 옆에는 감시관인 형사가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다. 곧이어 최진우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서재로 들어섰다. 그는 이른에 가까운 노인이었지만 등은 꼿꼿했고 눈빛은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최 변호사는 탁자 위에 서류를 올려놓고 자리에 앉은 이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고 강태환 회장님의 유언장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유언장은 고인께서 서거하시기 바로 전날인 5월 5일 작성하셨으며 공증까지 모두 마친 법적 효력이 완전한 문서임을 알려드립니다.
그의 말에 강민혁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날짜가 너무나 미묘했다. 최 변호사는 안경을 고쳐 쓰고 봉인된 봉투를 뜯어 유언장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건조하고 감정 없는 목소리로 유언의 내용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평범한 내용들이었다. 평생을 함께한 집사에게 두둑한 퇴직금을 몇몇 자선단체에 기부금을. 자식들은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본론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이윽고 자식들에 대한 유산 분배 내용이 언급되었다. 차남 강성혁에게는 강남의 빌딩을, 장녀 강유미에게는 제주도의 땅을 상속한다. 혼외자인 강지은에게는 학업을 마칠 때까지의 모든 학비와 유학자금을 지원한다. 그 내용이 발표되자 강성혁과 강유미의 얼굴에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이 원한 것은 고작 건물이나 땅 따위가 아니었다. 모두의 시선이 강민혁에게 쏠렸다. 장남이자 그룹의 실질적인 후계자인 그에게는 당연히 천명그룹의 경영권이 돌아갈 것이라고 모두가 믿어 의심치 않았다. 강민혁 역시 당연하다는 듯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하지만 최 변호사의 입에서 나온 다음 내용은 그들의 모든 예상을 산산조각냈다. 최 변호사는 잠시 뜸을 들인 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읽어 내려갔다. 나의 모든 천명그룹 지분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저택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 그리고 내 개인 명의의 모든 동산과 현금성 자산을 나의 아내 이윤서에게 상속한다. 그 순간 서재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시간마저 멈춘 듯한 절대적인 정적이 흘렀다. 정적을 깬 것은 강민혁의 고함이었다. 말도 안 돼. 그게 무슨 소리야. 이건 조작이야.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최 변호사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시뻘게 달아올라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정신이 온전치 못했던 걸 이용해서 저 계집이 당신을 매수한 거지. 강유미는 신경질적인 비명을 질렀다. 저 마녀 같은 년 아버지를 홀려서 전 재산을 가로채 당장 저 유언장 이리 내놔. 서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고성과 욕설이 오갔고 강성혁은 어쩔 줄 몰라 하며 형을 말렸다. 오직 윤서와 최 변호사 그리고 혼외자 강지훈만이 그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윤서 역시 엄청난 충격에 휩싸여 있었다. 그녀는 기껏해야 약간의 위자료 정도를 받게 될 것이라 생각했다. 강태환이 자신을 아내로 맞은 것은 과시욕과 소유욕 때문이지 애정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 재산을 그룹의 경영권까지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다. 거대한 황금 왕관의 무게는 그녀의 목을 부러뜨릴 수도 있었다. 최 변호사는 강민혁의 삿대질에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침착하게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했다. 유언장은 고인께서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자필로 서명하셨고 그 과정은 모두 영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2명의 증인이 입회했고 공증사무소에 공식적인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법적으로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유언장입니다. 그의 말은 강민혁에게 내리쳐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타오르는 분노의 화살을 윤서에게로 돌렸다. 그는 성큼성큼 윤서에게 다가가 그녀의 바로 코앞에서 멈춰섰다. 그의 눈은 사리로 번뜩였다. 그는 목소리를 낮게 깔고 독사처럼 속삭였다. 이게 네 계획이었나? 내 아버지를 죽이고 이 모든 걸 차지하는 거. 명심해도 이 모든 건 내 것이 아니야. 잠시 내 손에 맡겨진 것뿐이다. 내가 반드시 되찾을 거다. 유언 무효 소송을 걸고 네가 살인자라는 걸 증명해서 감옥에 쳐넣을 거야. 넌 단 한 푼도 손에 쥐지 못하고 알몸으로 쫓겨나게 될 거라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윤서는 그의 살기 어린 협박에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충격에서 벗어나 차갑게 빛나는 눈으로 그를 마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희생양이 아니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그녀는 이제 1000명 그룹의 주인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경멸과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거대한 폭풍의 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이제부터 진짜 전쟁의 시작이었다. 유언장 낭독이 불러온 폭풍은 윤서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가장 먼저 그녀를 옥죄던 경찰의 감시가 공식적으로 해제되었다. 신혼 첫날 밤 남편이 사망한 아내에게 전 재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장의 내용은 그녀가 살인자일 가능성보다 강태환 회장의 기이한 마지막 변덕이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주었다. 강민혁은 길길이 날뛰었지만 법적인 효력을 가진 문서 앞에서 경찰도 어쩔 수 없었다. 윤서는 별채를 나와 본채로 거처를 옮겼다. 그녀는 끔찍한 기억이 서린 부부 침실 대신 정원이 내다보이는 조용하고 아늑한 스위트룸을 선택했다. 서류상으로 그녀는 이제 이 거대한 저택의 명실상부한 주인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저택은 여전히 강민혁에 보이지 않는 소나귀에 있었다.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은 하인들의 눈을 통해 감시되고 보고되었다. 주방장은 그녀의 식단을 감시했고 운전기사는 그녀의 외출을 통제하려 들었으며 하녀들은 그녀의 방을 정리한다는 핑계로 사적인 물건들을 뒤졌다. 그들은 윤서에게 고개를 숙이면서도 눈으로는 경멸을 숨기지 않았다. 모두가 강민혁의 편이었고 그녀가 곧 쫓겨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윤서는 마치 화려하지만 텅 빈 황금 세장에 갇힌 새와 같았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직접적인 싸움은 무모한 짓이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성을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장악해야 했다. 그녀는 첫 번째 시험으로 집안의 총책임자인 박 집사장을 불렀다. 그녀는 강민혁의 가장 충실한 신복으로 저택의 모든 하인들을 통솔하는 인물이었다. 윤서는 그녀에게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했다. 오늘부터 저택의 모든 보안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결과를 저에게 직접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제 방을 출입하는 모든 인원은 반드시 저의 허락을 받도록 하세요. 사소한 청소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박 집사장은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하지만 도련님께도 먼저 보고를 드려야. 그녀는 박 집사장의 말을 잘랐다. 아니요, 저에게만 보고하시면 됩니다. 이 집의 주인은 이제 저니까요. 만약 제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최진우 변호사님을 통해 집사장의 업무 태만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 변호사의 이름이 나오자 박 집사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닌 법적 권위를 등에 업은 경고였다. 작은 승리였다. 박 집사장은 마지못해 고개를 숙이고 물러갔다. 이 일을 계기로 하인들의 태도가 미세하게나마 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여전히 그녀를 감시했지만 이전처럼 노골적으로 무시하지는 못했다. 윤서는 이 작은 균열을 시작으로 자신의 영역을 조금씩 넓혀가야 했다. 그녀의 다음 목표는 강태환 회장의 심장이었던 그의 개인 서재였다. 서재는 강민혁의 지시로 굳게 잠겨 있었다. 그녀가 물려받은 것은 저택의 소유권이지 그 안의 비밀까지는 아니라는 무언의 시위였다. 윤서는 이번에도 최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서재의 열쇠를 요구했다. 법적인 상속인인 그녀의 출입을 막는 것은 명백한 권리 침해였기에 강민혁도 어쩔 수 없이 열쇠를 내어줄 수밖에 없었다. 육중한 서재 문이 열리는 순간 묵직한 가죽과 낡은 종이 냄새, 그리고 강태환의 채취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공기가 그녀를 덮쳤다. 그가 살아있는 듯한 착각에 윤서는 잠시 숨을 멈췄다. 방 안은 유언장을 낭독하던 그날과 변함이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다. 이 방대한 책들과 서류 더미 속에 그가 남긴 진짜 유산,
즉 힘의 비밀이 숨어 있을 것이라 직감했다. 그날 이후 윤서는 매일 밤 모두가 잠든 시간을 틈타 서재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돈이나 보석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강태환이라는 남자, 그리고 그가 세운 천명그룹이라는 제국의 약점과 비밀을 찾고 있었다. 그녀는 수많은 경영 서류와 계약서 재무제표들을 샅샅이 훑었다. 하지만 대부분은 평범한 기업 활동 기록일 뿐 그녀가 원하는 정보는 보이지 않았다. 며칠째 밤샘 탐색으로 지쳐가던 어느 날 밤이었다. 책상 서랍을 살피던 그녀의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윤서는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에 휩싸여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이 저택에서 가장 오래된 하이노 집사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그는 강태환이 맨손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그의 곁을 지켜온 산증인이었다. 오 집사는 강민혁의 편도, 그렇다고 윤서의 편도 아닌 것처럼 늘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명백히 그녀의 비밀스러운 행동을 목격했다. 그가 강민혁에게 이 사실을 고발한다면 그녀의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윤서는 그의 다음 행동을 기다리며 마른 침을 삼켰다. 오 집사는 그녀를 질책하거나 위협하는 대신 조용히 서재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는 나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사모님?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보다 연민에 가까운 감정이 실려 있었다. 저는 알아야만 합니다. 제가 무엇을 물려받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를요. 윤서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오 집사는 한참 동안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깊은 눈에는 수십 년간 이 집안의 영광과 치욕을 모두 지켜본 자의 회한이 서려 있었다. 회장님은 위대한 분이셨지만 동시에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도련님들은 아버님의 잔혹함만 물려받았을 뿐 그릇의 크기는 발끝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식들에 대한 깊은 실망감이 묻어났다. 그는 천천히 벽난로 쪽으로 걸어갔다. 회장님께서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늘 무언가를 대비하셨지요. 그는 벽난로의 특정 벽돌을 눌렀다. 그러자 벽난로 옆 책장의 일부가 안으로 들어가며 숨겨진 공간이 드러났다. 그 안에는 육중한 강철 금고가 자리 잡고 있었다. 강민혁조차 알지 못하는 비밀 금고였다. 오 집사는 윤서에게 금고의 다이얼 번호를 알려주었다. 그것은 강태환과 오 집사단 두 사람만이 아는 비밀이었다. 저는 평생을 회장님께 충성했습니다. 이제는 그분의 마지막 뜻을 지키는 것이 저의 마지막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금고 안의 물건이 사모님을 지켜줄 수도 혹은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을 겁니다. 부디 현명하게 사용하십시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조용히 서재를 나갔다.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다이얼을 돌려 금고를 열었다. 안에는 현금 다발이나 보석 대신 낡은 가죽으로 된 작은 검은색 장부 한 권과 열쇠, 꾸러미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장부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다. 그곳에는 암호처럼 보이는 이름들과 날짜, 그리고 엄청난 액수의 숫자들로 가득했다. 그것은 단순한 회계장부가 아니었다. 천명그룹이 수십 년간 정재계 인사들에게 뿌린 뇌물의 기록, 즉 비자금 장부였다. 강태환이 자신의 제국을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 사용했던 어둠의 무기였다. 윤서는 깨달았다. 이것이야말로 강태환이 남긴 진짜 유산이며 동시에 판도라의 상자라는 것을. 이제 그녀는 자신의 적들을 파멸시킬 수도 있는 가장 위험한 비밀을 손에 쥐게 된 것이었다. 비밀 장부를 손에 넣은 윤서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낡은 가죽 장부의 모든 페이지는 강태환이라는 거인이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고 지키기 위해 저지른 수많은 범죄의 기록으로 빼곡했다. 뇌물 협박 불법적인 정치자금 경쟁사 죽이기. 대한민국의 네로라 하는 정재계 인사들의 이름이 그들의 추악한 약점과 함께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것은 핵폭탄과도 같은 무기였다. 그녀는 이 무기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 장부를 공개하는 순간 1000명 그룹 역시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모두가 함께 파멸하는 길이 될 터였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복수가 아니라 생존이었다. 이 무기는 최후의 순간을 위해 숨겨두어야 했다. 그녀는 장부를 저택의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깊숙한 곳에 숨기고 오직 자신만이 아는 표식을 남겨두었다. 그녀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며칠 뒤 강민혁의 방역이 시작되었다. 내부적인 압박과 협박이 통하지 않자 그는 가장 비열하고 효과적인 무기, 즉 언론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하루아침에 모든 타블로이드 신문과 인터넷 뉴스 사이트가 이윤서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로 도배되기 시작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측근들의 인터뷰가 넘쳐났다. 기사의 내용은 천편일률적이었다. 몰락한 가문의 딸이 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늙은 회장에게 접근했으며 그를 홀려 결혼에 성공한 뒤 신혼 첫날 밤에 의문사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었다. 1000명 그룹의 검은 과부. 희대의 악녀와 같은 자극적인 별명들이 그녀의 이름 앞에 붙었다. 대중은 확인되지 않은 가십에 열광했고 여론은 급격하게 그녀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강민혁의 공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기자들이 그녀의 친정집까지 찾아가 밤낮으로 진을 쳤다. 평생을 조용히 살아온 그녀의 부모님은 파렴치한 딸을 둔 죄인으로 몰려 대문 밖으로 나오지도 못했다. 윤서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자신을 공격하는 것은 참을 수 있었지만 가족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 침묵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었다. 그녀는 결단을 내렸다. 그리고는 오 집사의 도움을 받아 몰래 저택을 빠져나와 최진우 변호사의 사무실로 향했다. 갑작스러운 그녀의 방문에 최 변호사는 놀랐지만 이내 그녀를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했다. 그는 윤서의 얼굴에 드리운 피로와 고뇌,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단단한 결의를 읽을 수 있었다. 그는 이 젊은 상속인이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습니다. 윤서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한 힘이 실려 있었다. 숨어 있으면 의혹만 더 커질 뿐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제 목소리로 직접 말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도움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십을 제안하는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최진우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수십 년간 강태환 회장의 곁을 지키며 강씨 일가의 모든 것을 보아왔다. 그는 강민혁의 오만함과 잔인함이 언젠가 그룹을 위기에 빠뜨릴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그리고 지금 그는 자신의 눈앞에 앉아있는 이 젊은 여성에게서 강태환에게는 없었던 품격과 강민혁에게는 없는 지혜를 발견했다. 그는 결심을 굳혔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제가 돕겠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들의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최 변호사는 노련한 전략가였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인 한 명을 선택해 독점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최 변호사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재계의 압력에 굴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중견 언론인 김미진 기자와 접촉했다. 김미진 기자는 검은 과부 스캔들의 중심에 있는 이윤서와의 독점 인터뷰 제안을 흥미롭게 받아들였다. 인터뷰 날짜와 장소가 비밀리에 정해졌고 윤서는 그날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그녀는 예상 질문지를 뽑아 모범 답안을 외우는 대신
자신이 겪었던 일들과 감정들을 차분히 정리했다. 진실보다 더 강한 무기는 없다고 믿었다. 그녀는 대중에게 자신을 변호하는 대신 이해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연약하지만 부러지지 않는 피해자이지만 결코 주저앉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다. 인터뷰 당일 그녀는 화려한 보석이나 명품 옷 대신 단정하고 소박한 하얀 원피스를 선택했다. 인터뷰가 진행될 호텔 스위트룸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흘렀다. 날카로운 눈빛의 김미진 기자가 그녀의 앞에 앉았다. 카메라마저 숨막히게 느껴졌다. 첫 번째 질문부터 송곳처럼 날아왔다. 솔직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돈 때문에 강태환 회장과 결혼한 것이 맞습니까? 모든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었다. 윤서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 그녀의 솔직한 대답에 김미진 기자의 눈이 순간 커졌다. 저희 아버님의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고 강 회장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그 대가는 저와의 결혼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딸로서 가족을 지키기 위한 제 의무이자 희생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하지 않았다. 회장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까? 기자의 질문은 계속해서 그녀를 파고들었다. 윤서의 눈에 희미한 슬픔과 공포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그날 밤의 기억은 제게 끔찍한 악몽입니다. 그분은 제 눈앞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죽였다는 의심을 받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한 사람의 죽음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뺨을 타고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계산된 연기가 아닌 끔찍한 트라우마를 떠올린 인간의 진솔한 반응이었다. 카메라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클로즈업했다. 그녀의 눈물은 그 어떤 화려한 웅변보다도 강력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김미진 기자가 물었다.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으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윤서는 눈물을 닦고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진 눈빛으로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 유산은 제가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게 주어진 축복이 아니라 무거운 책임감입니다. 저는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제 남편이 제게 맡긴 이 회사를 지키고 제게 씌워진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인터뷰가 방송된 후 세상의 여론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뒤바뀌었다. 대중은 더 이상 그녀를 검은 과부라고 부르지 않았다. 대신 비운의 신데렐라, 철의 공주라는 새로운 별명을 붙여주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진솔함과 용기에 감동했고 오히려 그녀를 공격하는 강민혁을 탐욕스러운 악당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강민혁은 분노로 이성을 잃을 지경이었다. 연약한 사슴인 줄 알았던 계집이 사실은 날카로운 뿔을 숨긴 유니콘이었던 것이다. 그의 비열한 언론 플레이는 완벽한 실패로 돌아갔고 오히려 자신의 이미지만 실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는 처음으로 이윤서라는 존재에게서 위협을 느꼈다. 그날 밤 윤서는 자신의 방에서 인터뷰에 대한 뉴스 보도를 지켜보고 있었다. 복도를 지나가는 하인들의 발소리가 이전과는 다르게 조심스러워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의 시선 속에서 경멸은 사라지고 두려움과 경외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했다. 앞으로 더 험난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세상이라는 가장 강력한 아군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성공적인 인터뷰는 윤서에게 여론이라는 강력한 방패를 쥐어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저택에 갇힌 가련한 미망인이 아니었다. 1000명 그룹의 대주주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때가 왔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최진우 변호사와의 상의 끝에 그룹의 모든 이사진에게 긴급 이사회 소집을 통보했다. 안건은 대주주의 공식적인 인사 및 그룹 현안 보고였다.
거부할 명분이 없는 정당한 요구였다. 이사회 소집 통보는 1000명 그룹 전체를 뒤흔들었다. 강민혁의 라인에 서 있던 임원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다. 언론을 통해 보여준 윤서의 당당하고 지적인 모습은 그들이 무시해도 될 어린 계집애 그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본격적으로 경영에 개입하려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졌다. 강민혁은 격분했지만 대주주의 공식적인 요구를 무시할 수는 없었다. 약속된 날 윤서는 최진우 변호사와 함께 1000명 그룹 본사 건물로 들어섰다. 하늘을 찌를 듯이 솟은 유리와 강철의 빌딩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왕국처럼 보였다. 로비를 지나가는 모든 직원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경외와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새로운 주인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이사회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길고 거대한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은 사람들은 모두 대한민국 재계를 주무르는 노회한 여우들이었다. 그들은 수십 년간 강태환 회장에게 그리고 이제는 강민혁에게 충성하며 부와 권력을 누려온 자들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젊은 여성 총수에 대한 불신과 경계심이 가득했다. 의장석에 앉은 강민혁은 분노를 감추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윤서를 싸늘하게 쳐다보며 비꼬는 듯한 말투로 소개했다. 오늘 이 자리는 아시다시피 저희의 새로운 대주주가 되신 이윤서 여사님께 인사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경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니 부디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말에는 그녀를 철저히 무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윤서는 그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모든 임원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윤서입니다. 여러분의 우려대로 저는 경영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배우고 듣기 위해서요. 부디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겸손한 태도는 몇몇 임원들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리는 효과를 낳았다. 회의가 시작되자 윤서는 주로 듣는 자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간간히 던지는 그녀의 질문은 결코 어리석지 않았다. 최근 아프리카에서 진행 중인 자원개발 사업의 수익성이 예상보다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작년에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로 보이는 자회사의 역할은 정확히 무엇일지? 특정 협력업체와의 계약이 유독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녀의 질문들은 밤새 비밀장부와 공개된 재무제표를 비교하며 찾아낸 가장 의심스러운 부분들이었다. 임원들은 당황하며 원론적인 답변만을 늘어놓았지만 윤서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그녀의 목적은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반응을 보고 자신의 의심을 확인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강민혁의 얼굴은 회의가 진행될수록 굳어만 갔다. 그날 이후 윤서의 진짜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밤마다 서재에서 오 집사의 도움을 받아 비밀 장부를 해독해 나갔다. 오 집사는 장부에 암호처럼 적힌 이름들이 과거 정권의 실세 정치인이나 경쟁그룹의 총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는 강태환이 어떻게 사람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그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는지 그 잔혹하고 치밀한 수법들을 증언해 주었다. 윤서는 장부의 기록과 이사회에서 얻은 정보를 퍼즐처럼 맞춰 나갔다. 그러자 무서운 패턴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1000명 그룹의 자회사들 중 유독 적자가 심한 몇몇 곳이 있었다. 그리고 그 회사들에서 거액의 손실이 발생한 시점은 비밀 장부에 거액의 뇌물이 건네진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다. 강민혁이 아버지의 방식을 흉내내 회사의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윤서는 최진우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최 변호사는 극비리에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회계 전문가를 윤서에게 붙여주었다. 그때부터 세 사람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단순한 비자금 조성을 넘어선 거대한 범죄의 네트워크였다. 강민혁은 아버지보다 훨씬 더 대담하고 무모했다. 그는 유령 회사를 통해 돈 세탁을 하고 주가를 조작해 부당 이익을 챙겼으며 심지어 경쟁사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기 위해 산업 스파이까지 고용했다. 그가 벌이는 사업들은 모두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가장한 범죄 행위나 다름없었다. 천명그룹은 그의 손에서 서서히 썩어가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것은 현재 천명건설이 진행하고 있는 대규모 신도시 아파트 건설 사업이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사업이었지만 그 이면에서는 엄청난 비리가 숨어 있었다. 강민혁은 하청업체와 짜고 값싼 불량 자재를 사용하고 안전 규정을 무시하며 공사비를 빼돌려 막대한 비자금을 챙기고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었다. 윤서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더 이상 재산을 둘러싼 집안 싸움이 아니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거대한 사회학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가 열어버린 판도라의 상자 속에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괴물들이 들어있었다. 이제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이상 모른 척할 수도 물러설 수도 없었다. 그녀의 조사가 핵심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강민혁도 눈치챈 듯했다. 어느 날 밤 저택으로 돌아온 윤서는 자신의 차 운전석에 피 묻은 비둘기 사체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더 이상 파고들면 다음은 내 차례가 될 것이라는 무언의 협박이었다. 윤서는 서재 바닥에 지금까지 모은 자료들을 모두 펼쳐놓았다. 비자금의 흐름도 연루된 인물들의 관계도 그리고 신도시 건설 비리의 증거까지. 그것은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거대한 부패의 지도였다. 그녀는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싸움에서 패배하는 것은 곧 모든 것을 잃는다는 의미였다. 차 안에 놓인 피 묻은 비둘기는 시작에 불과했다. 윤서는 그날 이후 보이지 않는 위협이 자신의 일상을 옥죄어오고 있음을 피부로 느꼈다. 한밤중에 울리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전화 미행하는 차량의 그림자, 그리고 저택의 하인들이 주고받는 은밀한 눈빛까지. 강민혁은 그녀가 알아챈 것을 알고 있었고 이제는 어둠 속에서 칼을 갈며 그녀를 압박해오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방어만 할 수 없었다. 오 집사의 도움을 받아 그녀는 저택의 고용인들을 조용히 재정비하기 시작했다. 강민혁의 신복이었던 운전기사와 자신의 방을 담당하던 한여를 그럴듯한 핑계로 해고하고 그 자리에 오 집사가 추천하는 믿을 만한 인물들로 채워 넣었다.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다. 그녀는 자신의 성 안에 최소한의 안전지대를 구축하고 있었다. 한편 윤서의 움직임에 위기감을 느낀 강민혁은 자신의 동맹들을 규합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버지의 비밀 장부에 이름이 올라있던 인물들, 즉 그의 범죄 네트워크의 핵심 인물들을 비밀리에 소집했다. 그 자리에는 현직 부장검사 여당의 실세 국회의원, 그리고 신도시 건설 비리의 중심에 있는 하청업체 사장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모두가 강민혁과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였다. 강민혁은 그들 앞에서 절박하게 외쳤다. 이윤서 어린 계집이 우리 모두를 파멸시킬 수 있는 폭탄을 손에 쥐었습니다. 아버님의 비밀 장부를 찾아낸 것이 틀림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싹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저 여자를 사회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야만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광기가 뒤섞여 있었다. 그의 말에 동조한 공범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윤서를 향한 공격을 개시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검찰이었다. 강민혁과 결탁한 부장검사는 익명의 새로운 제보가 들어왔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어 강태환 회장의 사망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지시했다. 윤서는 다시 한번 살인 용의자 신분으로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야 했다. 지난번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검찰의 조사는 집요하고 모욕적이었다. 그들은 윤서를 유죄로 단정하고 그녀를 심리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한 압박 수사를 계속했다. 이 모든 과정은 언론에 교묘하게 흘려졌고 비운의 신데렐라였던 그녀의 이미지는 다시 의문의 검은 과부로 추락하기 시작했다. 동정적이던 여론은 다시 의심의 눈초리로 바뀌었다. 두 번째 공격은 그녀의 가장 약한 고리인 가족을 향했다. 강민혁은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은행권에 압력을 넣을 수도 없고 윤서의 아버지가 겨우 재기하려던 사업체는 하루아침에 대출이 막히고 자금난에 빠졌다. 기자들은 또다시 친정집으로 몰려들었고 그녀의 부모님은 딸 때문에 또다시 지옥을 맛봐야 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울음소리는 그녀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마지막 공격은 그녀의 목숨을 직접적으로 위협했다. 최진우 변호사와의 미팅을 마치고 저택으로 돌아오던 날이었다. 새로 고용한 운전기사가 운전하던 그녀의 차를 거대한 덤프트럭이 의도적으로 들이받으려 했다. 숙련된 운전기사의 기지로 간신히 충돌은 피했지만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선 차 안에서 윤서는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것을 느껴야 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살해 시도였다. 모든 방향에서 조여오는 압박에 윤서는 속수무책으로 내몰렸다. 그녀를 돕던 최진우 변호사와 회계사마저 세무조사와 검찰의 내사를 받는 등 위협을 받기 시작했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저택의 하인들은 다시 그녀를 멀리했고 회사의 임원들은 그녀의 연락을 피했다. 세상에 그녀의 편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윤서는 홀로 서재에 앉아 있었다. 눈앞에는 그녀가 목숨을 걸고 모은 증거 자료들이 흩어져 있었지만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다. 상대는 법과 권력 그리고 폭력까지 모든 것을 손에 쥔 거대한 괴물이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충동에 사로잡혔다. 강민혁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고 가족의 안전이라도 보장받고 싶었다. 그녀가 절망의 가장 깊은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오 집사가 조용히 차를 들고 서재로 들어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곁에 서서 창밖 어둠 속에 잠긴 도시를 함께 바라보았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나직이 입을 열었다. 20년 전 회장님의 비자금 심부름을 하던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 의문의 교통사고로 가족의 곁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윤서에게 향했다. 강민혁 도련님은 회장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무릎을 꿇는 것은 항복이 아니라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모님뿐만 아니라 사모님의 가족들까지 모두 그들의 노예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의 말은 차가운 비수처럼 윤서의 마음에 박혔다. 그렇다. 항복은 선택지가 될 수 없었다. 그 순간 윤서의 눈빛이 변했다. 절망과 공포가 있던 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분노가 자리 잡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그녀를 죽이려 했던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그녀는 바닥에 흩어져 있던 자료들을 다시 하나씩 집어들었다. 그것은 더 이상 절망의 증거가 아니었다. 반격을 위한 무기이자 승리를 위한 작전 지도였다. 그녀는 더 이상 방어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공격할 차례였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경우의 수가 그려지고 지워졌다.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고 가장 치명적으로 적의 심장을 꿰뚫을 단 한 번의 공격. 그녀는 이제 두려움을 넘어선 전사가 되어 있었다. 밤의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은 맹수의 그것처럼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두려움의 껍질을 깨고 나온 윤서는 더 이상 과거의 연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의 서재는 이제 작전실이 되었고
그녀는 이 잔혹한 전쟁을 끝내기 위한 유일한 총사령관이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강민혁의 부패 네트워크를 분석했다. 그들은 탐욕이라는 끈으로 묶여 있었지만 동시에 서로를 믿지 못하는 의심이라는 쇠사슬에도 묶여 있었다. 윤서는 바로 그 약한 고리를 끊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첫 번째 수는 이강계였다. 적을 외부에서 공격하기 전에 내부에서부터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야 했다. 그녀는 최진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포폰과 추적이 불가능한 이메일 계정을 확보했다. 그리고는 첫 번째 목표물인 신도시건설 하청업체 한 사장에게 익명의 소포를 보냈다. 그 안에는 강민혁이 한 사장의 경쟁업체로부터도 거액의 뒷돈을 받고 있다는 증거 자료가 들어있었다. 소포를 받은 한 사장은 극도의 배신감과 불안에 휩싸였다. 강민혁이 자신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카드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강민혁에게 연락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지만 강민혁은 그의 의심을 눈치채고 오히려 그를 윽박질렀다. 둘의 신뢰관계에 처음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다. 두 번째 목표는 박 의원이었다. 윤서는 박 의원의 가장 강력한 정적인 야당 의원에게 강민혁이 과거 박 의원뿐만 아니라 그에게도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정보를 흘렸다. 물론 액수는 박 의원에게 건넨 것보다 훨씬 적었다. 이 정보는 박 의원에게 강민혁이 자신을 배신할 수도 있는 믿을 수 없는 파트너라는 의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가장 어렵고 위험한 목표는 김 부장검사였다. 그를 직접 공격하는 것은 자살 행위였다. 대신 윤서는 김 부장검사의 비리 증거 중 일부를 그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야심. 많은 후배 검색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검찰 조직 내부에 보이지 않는 권력 다툼의 불씨를 던진 것이다. 김 부장검사는 윤서를 공격하는 동시에 자신의 등 뒤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윤서가 던진 작은 돌멩이들은 강민혁에 견고했던 동맹이라는 연못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들은 서로를 의심하고 견제하기 시작했고 윤서를 향했던 공격의 칼날은 무뎌지기 시작했다. 강민혁은 자신의 수족들이 흔들리는 것을 감지하고 초조해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윤서는 그들이 혼란에 빠진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침내 마지막 결전의 장을 열기로 결심했다. 대주주의 공식적인 권한을 이용해 경영 악화에 따른 경영 정상화 방안 승인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공고한 것이다. 이는 사실상 현 경영진, 즉 강민혁 대표이사에 대한 불신임안을 상정하겠다는 선전포고였다. 이제 싸움은 밀실이 아닌 모든 주주들이 지켜보는 공개된 장소에서 벌어지게 될 터였다. 주주총회 소집 공고는 재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최근의 스캔들과 오너 리스크로 주가가 하락하던 차에 대주주가 직접 경영 쇄신을 들고 나오자 소액 주주들의 기대감이 커졌다. 강민혁은 주주총회를 막을 명분이 없었다. 그에게 남은 선택은 정면으로 부딪혀 윤서를 찍어 누르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잃거나 둘 중 하나뿐이었다. 그때부터 윤서와 그녀의 사람들은 주주총회를 위한 마지막 준비에 돌입했다. 최 변호사는 법률적인 부분을, 회계 전문가는 강민혁의 배임과 횡령에 대한 증거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보고서로 만들었다. 그들의 작업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되었다. 서재는 꺼지지 않는 불빛으로 환하게 빛났다. 오 집사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과거 강민혁에게 밉보여 한직으로 밀려나거나 억울하게 회사를 떠나야 했던 전직 임원들의 명단을 윤서에게 건넸다. 윤서와 최 변호사는 비밀리에 그들을 한 명씩 접촉했다. 그들에게 돈이나 자리를 약속하는 대신 강민혁의 비리 증거를 보여주고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명분에 동참해달라고 설득했다. 강민혁에게 원한을 품고 있던 그들은 윤서의 제안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들이 가진 의결권을 합치면 무시할 수 없는 힘이 되었다.
윤서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자신의 우군을 확보해 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폭로전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었다. 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밤 저택에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흘렀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그때 윤서의 전화벨이 울렸다. 발신자는 강민혁이었다. 그는 완전히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원하는 게 뭐야 돈이야. 네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만큼의 돈을 주지. 그러니 당장 주주총회를 취소해.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과 다급함이 묻어났다. 윤서는 그의 제안을 차갑게 비웃었다. 제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닙니다. 당신이 망쳐놓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 바로 정의입니다. 그녀의 대답에 강민혁은 이성을 잃고 욕설을 퍼부었다. 내일 넌 무덤을 파게 될 거야.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서 널 짓밟아주지. 협박을 끝으로 전화가 끊겼다. 윤서는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천명그룹 본사 건물을 바라보았다. 저 거대한 바벨탑의 시대는 이제 끝을 고할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기나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마주하게 될 내일의 결전을 기다리며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결연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내낼 시간이었다.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의 아침, 서울의 하늘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천명그룹 본사 앞은 이 세기의 대결을 취재하려는 수백 명의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곧이어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건물 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화려한 옷차림의 사모님이 아닌 단정한 검은색 정장. 차림의 젊은 여성이었다. 이윤서였다. 그녀는 무수한 카메라, 플래시와 질문 공세에도 흔들림 없이 굳게 닫힌 입술과 결연한 표정으로 로비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잠시 후 강민혁이 자신의 신복들을 거느리고 위풍당당하게 등장했다. 그는 로비에서 윤서와 마주치자 경멸이 가득 담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여유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주주총회장은 거대한 화약고와도 같았다. 기관 투자자들부터 소액 주주들까지 수백 명의 눈이 단상 위 두 사람에게 쏠려 있었다. 의장 자격으로 회의를 시작한 강민혁은 선제 공격을 택했다. 그는 윤서를 경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외부인으로 폄하하며 그녀의 행동이 회사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회사 경영 안정을 위한 대주주 의결권 제한이라는 긴급 동의안을 상정했다. 강민혁의 편에 선 이사들이 차례로 일어나 그의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모든 것이 사전에 계획된 각본대로 움직이는 듯했다. 회의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강민혁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는 듯 보였다. 마침내 반론을 위해 단상에 오른 윤서에게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른 뒤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저는 제 남편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이 회사를 지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는 공격 대신 호소로 연설을 시작했다. 회사의 가치가 하락하고 주주 여러분의 이익이 침해받고 있는 것은 저 때문이 아닙니다. 현 경영진이 회사를 개인의 사금고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과 함께 그녀는 최진우 변호사에게 신호를 보냈다. 회의장 전면에 설치된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그리고 그 화면에는 천명그룹의 자금이 어떻게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강민혁의 비밀 계좌로 흘러 들어갔는지를 보여주는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회계 전문가가 작성한 보고서는 누가 보아도 명백한 횡령과 배임의 증거였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민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소리쳤다. 거짓말 저건 모두 조작된 자료야. 당장 저 화면 꺼. 하지만 그의 외침은 주주들의 웅성거림에 묻혀버렸다. 윤서는 멈추지 않았다. 돈만 빼돌린 것이 아닙니다.
현 경영진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담보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녀는 다음 증거를 제시했다. 스크린에는 신도시 건설 현장의 내부 고발자가 촬영한 영상이 재생되었다. 영상 속에서는 기준 미달의 철근과 불량 시멘트가 사용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강민혁 사장이 직접 지시했다는 증언까지 이어졌다. 단순한 금융 비리를 넘어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낳을 수도 있는 충격적인 사실에 주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완전히 궁지에 몰린 강민혁은 이성을 잃고 발악했다. 닥쳐,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가 어디서 감히 넌 이 자리에 있을 자격조차 없어. 그의 외침이 회의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윤서는 기다렸다는 듯 그의 말을 받았다. 제 남편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당신 말이 맞아요, 강민혁 씨. 그건 자연사가 아니었으니까요. 회의장은 다시 한번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윤서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게 변해 있었다. 아버님께서는 만성적인 심장질환을 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정해진 약을 드셔야만 했죠. 그녀는 강민혁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당신은 결혼식 날 오후 아버님의 서재 약통에 있던 약을 다른 약으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흥분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치명적인 심장마비를 유발하는 약으로요. 무세운 증거로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야. 강민혁이 미친 듯이 소리쳤다. 윤서는 단상 옆에 조용히 서 있던 오 집사를 가리켰다. 증인은 바로 저기 있습니다. 오 집사님은 그날 당신이 아버님의 약통에 손을 대는 것을 목격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버린 원래의 약병을 쓰레기통에서 찾아 저에게 가져다 주셨죠. 스크린에는 약병의 사진과 성분 분석 결과 보고서가 나타났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윤서는 작은 녹음기를 꺼내 들었다. 회의장에는 어젯밤 강민혁이 그녀에게 전화해 협박했던 내용이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내 아버지는 자업자득이었어. 너도 똑같이 만들어주지. 이성을 잃은 그의 목소리는 그가 바로 범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자백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밝혀졌다. 강민혁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제국은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바로 그 순간 회의장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리며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을 이끌고 있는 것은 윤서의 제보를 받은 젊은 검사였다. 그는 강민혁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강민혁 씨, 당신을 횡령배임 그리고 존속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강민혁과 그의 비리에 연루된 이사들에게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다. 회의장은 카메라 플래시와 기자들의 고성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윤서는 단상 위에서 그 모든 광경을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 대신 길고 길었던 싸움을 마친 자의 깊은 피로감과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마침내 잔혹했던 심판의 날이 끝을 고하고 있었다. 강민혁 일당이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간 주주총회장은 한동안 극심한 혼란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 혼란이 가라앉은 뒤 모든 주주들의 시선은 단상 위에 홀로 서 있는 이윤서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경멸이 아닌 경외와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그 순간 천명그룹의 무너진 왕좌를 차지한 새로운 주인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가 물려받은 제국은 깊은 상처를 입고 있었다. 오너 일가의 추악한 스캔들로 인해 천명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사회적인 신뢰도는 바닥을 쳤다. 회사는 리더십의 공백 상태에 빠져 표류하고 있었다. 윤서는 승리의 기쁨을 누릴 틈도 없이 이 거대한 난파선을 수리하고 다시 항해를 시작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떠안게 되었다. 그녀의 첫 번째 행보는 내부를 정비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도왔던 최진우 변호사를 그룹 내에 신설된 윤리경영위원회의 수장으로 임명하여
부패의 뿌리를 완전히 도려낼 수 있는 정원을 부여했다. 또한 강민혁에게 밑보여 쫓겨났던 유능하고 강직한 임원들을 다시 불러들여 주요 보직에 앉혔다. 윤서는 회장 자리에 직접 앉는 대신 이사회의 의장직을 맡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공석이 된 대표이사 자리에는 평생을 1000명 그룹에 헌신해온 전문 경영인을 내부에서 발탁했다. 이것은 그녀가 회사를 사유물로 여기지 않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시스템을 통해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였다. 그녀의 사람들은 그렇게 새로운 1000명 그룹의 기틀을 다져나갔다. 어느 정도 내부가 안정되자 윤서는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식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수많은 카메라 앞에 선 그녀는 이전의 인터뷰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연약함 대신 자신감이 슬픔 대신 책임감이 그녀의 얼굴에 서려 있었다. 그녀는 연설을 시작하기에 앞서 모든 국민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 사죄했다. 1000명 그룹의 대주주로서 최근의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녀는 과거의 잘못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리고는 새로운 1000명의 비전을 제시했다. 과거의 1000명이 이익을 위해 법과 양심을 저버렸다면 새로운 1000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윤리적인 기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 약속의 첫 번째 증거로 그녀는 비리의 온상이었던 신도시 아파트 건설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이미 분양된 아파트까지 모두 회사의 비용으로 환불 및 보상 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더 안전하고 튼튼한 아파트를 처음부터 다시 짓겠다고 선언했다. 회사의 막대한 손실을 감수한 이 결정은 그녀의 진심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표였다. 대중의 반응은 뜨거웠다. 그녀의 용기 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냈고 추락했던 1000명 그룹의 주가도 서서히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가장 큰 위기를 가장 큰 기회로 바꾸어낸 것이다. 회사가 정상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자 윤서는 비로소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친정집을 찾아왔다. 더 이상 빚쟁이도 기자들도 찾아오지 않는 평범한 집 앞에서 그녀는 한참을 서 있었다. 문을 열고 나온 부모님은 몰라보게 달라진 딸의 모습에 눈시울을 붉혔다. 그들은 더 이상 딸을 희생시킨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다. 대신 역경을 딛고 일어선 딸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안쓰러움으로 그녀를 힘껏 안아주었다. 길고 길었던 가족의 상처가 비로소 아물기 시작했다. 저택으로 돌아온 그녀는 오 집사와 함께 조용한 저녁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평생을 바친 그에게 두둑한 퇴직금과 함께 편안한 노후를 제안했다. 하지만 오 집사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제 마지막 충성은 돌아가신 회장님이 아니라 이 집을 올바르게 지켜낼 새로운 주인, 바로 의장님을 위한 것입니다. 허락하신다면 마지막까지 곁에서 힘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강민혁과 그의 공범들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기나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스캔들은 서서히 잊혀갔고 그 자리에 새로운 1000명 그룹의 희망적인 소식들이 채워지기 시작했다. 윤서는 이제 모두에게 인정받는 존경받는 리더가 되어 있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윤서는 자신의 서재에 앉아 있었다. 과거 강태환의 탐욕과 권위로 가득했던 그 방은 이제 그녀의 취향대로 밝고 따뜻한 공간으로 변해 있었다. 벽을 가득 채웠던 강태환의 위압적인 초상화는 평화로운 풍경화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이제 막 시작하는 사회적 기업 지원 프로젝트에 대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서류에서 눈을 든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한때 그녀의 남편이었던 남자가 탐욕의 눈으로 내려다보던 바로 그 풍경이었다. 하지만 같은 풍경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완전히 달랐다. 그것은 지배자의 눈이 아닌 수호자의 눈이었다. 그녀는 단지 제국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었다. 스스로의 힘으로 제국을 정화하고 새로운 영혼을 불어넣은 것이다. 한 소녀가 있었다.
잔혹한 남자에게 억지로 시집가야 했던. 하지만 그녀는 희생양으로 남기를 거부했고 자신의 운명과 맞서 싸워 마침내 승리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의 시대를 연 최초의 여왕이었다. 창밖에 눈부신 햇살이 그녀가 만들어갈 새로운 제국의 미래를 축복하듯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